앵무새 죽이기 제17장. Silence in the court. 오빠,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웰 집안 사람들이야? 조용히 해. 핵테이트 아저씨가 지금 증언을 하고 계셔. 테이트 아저씨는 재판을 위해 정장을 하고 계셨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 보통 입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긴 장화도 신지 않았고 점퍼도 입지 않았으며 탄환을 넣은 벨트도 매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나는 아저씨가 무섭지 않았다. 무릎 사이에 두 손을 깍지를 낀 채 몸을 앞쪽으로 구부리고 증인석 의자에 앉아서 순회재판 검사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길머 씨라고 하는 검사는 우리에게는 낯선 사람이었다. 에보츠빌에서 왔는데 재판이 열릴 때에만, 그것도 우리에게 특별히 관심 있는 재판이 열릴 때에만 어쩌다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반짝거리는 얼굴에 점점 대머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 아저씨는 적게는 40살에서 많게는 60살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비록 우리 쪽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한쪽 눈이 약간 사팔뜨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아저씨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것을 이용하곤 했다. 실제로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보이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저씨는 배심원들과 증인들에게 아주 지독하게 무서운 존재였다. 배심원들은 그가 주의 깊게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믿고서는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그것은 증인들도 마찬가지였다. 테이트 씨, 당신 말에 따르면 길머 씨가 말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테이트 아저씨가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무릎을 쳐다보며 말했다. 테이트 씨, 배심원들을 향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누가 당신을 불렀나요? 어느 날 밤 이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말입니까? 11월 21일 밤이었습니다. 막 사무실에서 퇴근하려는데 이웰 씨가 몹시 흥분된 상태로 찾아와서는 빨리 자기 집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어떤 깜둥이 녀석이 자기 딸을 강간했다는 거였지요. 그래서 갔습니까? 물론이지요. 자동차를 몰고 가능한 한 빨리 갔습니다. 가서 보니 무엇이 있던가요? 앞쪽 방 한가운데 그녀가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방 말입니다. 꽤 얻어맞은 듯 했지만 내가 일으켜 세워주니 방구석에 있는 양동이에서 얼굴을 닦았지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누가 때렸냐고 물으니 톰 로빈슨이 그랬다고 했지요. 손톱을 살펴보고 있던 테일러 판사님은 마치 이해 제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이 아빠를 향해 고개를 쳐드셨지만 아빠는 그냥 잠자코 계셨다. 그가 그렇게 때렸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억지로 몸을 범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역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로빈슨의 집으로 달려가 그를 데리고 왔지요. 그녀는 바로 그 사람이 그랬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지요. 이게 사건의 전모입니다. 고맙습니다. 테일러 판사님이 물으셨다. 에티커스 변호사 질문할 것 없어? 있습니다. 아빠는 테이블 뒤에 의자를 한쪽으로 비스듬히 밀어놓고 다리를 꼬고 한 팔은 의자 뒤에 올린 채 앉아 계셨다. 보안관님, 당신은 의사를 불렀습니까? 다른 누구라도 의사를 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변호사님. 의사를 부르지 않았다고요? 부르지 않았습니다. 테이트 아저씨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왜 부르지 않았나요? 아빠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러면 왜 부르지 않았는지 말씀드리지요. 핀치 변호사님,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당히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지요. 그런데도 의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당신이 현장에 있는 동안 의사를 불렀거나 데려왔거나 또는 그녀를 의사한테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러자 테일러 판사님이 끼어들었다. 에티커스 변호사, 그 사람은 3번씩이나 질문에 대답을 했소. 그 사람은 의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사님, 확실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시자 판사님이 미소를 지으셨다. 오빠는 발코니 난간을 잡고 있다가 손에 힘을 주어 난간을 꼭 움켜쥐었다. 갑자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아래쪽을 쳐다보았지만 나는 그럴 만한 반응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오빠가 공연히 극적으로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딜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그 옆에 계신 사이크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다.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나지막하게 물어보았지만 오빠는 짤막하게 쉿 하고 말할 뿐이었다. 보안관님, 당신은 그녀가 무척 얻어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아빠가 다시 말을 이어나가고 계셨다. 글쎄요. 보안관님, 그녀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만 기술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녀는 머리 부분을 얻어 맞았습니다. 팔뚝에도 이미 상처가 나 있었고요. 대략 30분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걸 어떻게 알았죠? 테이트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셨다. 죄송합니다. 그들 말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꽤 얻어맞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눈 언저리도 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고요. 어느 쪽 눈이죠? 테이트 아저씨는 눈을 끔뻑거리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가만히 있자. 아저씨가 부드럽게 말하고 나서 그 질문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듯 아빠를 빤히 쳐다보았다. 기억할 수 없나요? 테이트 아저씨는 자기에게서 5인치쯤 앞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켰다. 왼쪽 눈입니다. 보안관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당신을 마주보는 쪽에서 왼쪽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과 같은 방향에서 보아 왼쪽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녀 쪽에서 보아 오른쪽이었어요. 핀치 변호사님, 그녀의 오른쪽 눈이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그녀의 그쪽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테이트 아저씨는 마치 뭔가가 갑자기 분명해진 것처럼 다시 한번 눈을 끔뻑거렸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돌려 톰 로빈슨을 둘러보았다. 마치 본능처럼 톰 로빈슨은 고개를 쳐들었다. 아빠에게도 뭔가가 떠오른 것이 분명했고, 그래서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보안관님, 방금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겠습니까? 그녀의 오른쪽 눈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리가. 아빠가 법원석의 책상으로 걸어가서는 허리를 굽혀 맹렬하게 뭔가를 써대고 있는 손을 쳐다보았다. 쓰던 손을 멈추고 속기록을 적은 서판을 재빨리 뒤쪽으로 넘기더니 법원서기가 말했다. 핀치 변호사님, 지금 기억으로는 그녀의 그쪽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아빠는 테이트 아저씨를 올려다보았다. 테이트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했죠? 핀치 변호사님, 오른쪽입니다. 하지만 상처가 많이 난 건 그 얘기도 듣고 싶으십니까? 아빠는 막 다른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는 물으셨다. 좋습니다. 다른 상처라는 건 무엇입니까? 테이트 아저씨가 대답하는 동안 아빠는 이것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듯 고개를 돌려 톰 로빈슨을 쳐다보셨다. 그녀의 팔뚝에 상처가 나 있었고 그녀는 나에게 목을 보여주었는데 목에도 선명하게 손자국이 나 있었고 목 언저리 전체였습니까? 목 뒤에도 말입니다. 핀치 변호사님, 목 주변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목이 가늘어서 어느 누구라도 쉽게 그 언저리를 보안관님, 그렇다. 아니다. 라고만 대답해 주십시오. 아빠가 무뚝뚝하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테이트 아저씨가 잠자코 있었다. 아빠는 자리에 앉으며 순회재판 검사에게 고개를 끄덕거리셨고, 검사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흔들었고, 판사님은 테이트 아저씨에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러자 테이트 아저씨가 무겁게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증인석에서 내려갔다. 우리 아래쪽에서는 사람들이 고개들을 돌리고 발로 마룻바닥을 긁고 갓난아이들을 다른 어깨로 옮기고 몇몇 아이들은 법정 밖으로 뛰어나갔다. 우리 뒤쪽에 있는 흑인들은 자기들끼리 무엇라고 소곤거렸다. 딜이 사이크스 목사님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셨다. 지금까지는 너무도 재미가 없어 지루했다. 어느 누구도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고, 피고와 원고를 맡은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치열한 공방도 없었으며 어떤 극적인 장면도 없었다. 한마디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 보였다. 아빠는 마치 소유권 소송을 처리하는 것처럼 조용하게 변호를 이끌어 가셨다. 폭풍우가 이는 바다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빠의 것만 강간 사건을 마치 목사님 설교처럼 재미없게 만들 수도 있었던 거다. 퀴퀴한 술 냄새와 농가의 헛간 냄새, 졸린 듯 개슴츠레한 눈을 한 무뚝뚝한 사내들의 핀치 변호사님, 그 사람들이 돌아갔나요? 하고 한밤에 묻던 쉰 목소리에 대한 공포도 내 마음속에서 모두 사라져버렸다. 우리의 악몽은 대낮의 빛과 함께 사라져버렸고 이제 모든 일이 제대로 풀릴 것 같았다. 오빠 한 사람을 빼놓고는 방청객 모두가 테일러 판사님처럼 긴장이 풀려 있었다. 오빠의 입은 일부러 반쯤 웃으려는 듯이 일그러졌고 두 눈은 기쁨에 차 있었으며 확실한 증거에 관해 뭐라고 말했다.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뽐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뿐이었다. 로버트, 이리, 이웰! 천둥벼락처럼 외치는 서기의 목소리를 듣고 수탉 같은 키 작은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뒤뚱거리며 걸어 나왔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자 그의 목 뒷부분이 빨갛게 되었다. 선서를 하려고 몸을 돌렸을 때 우리는 그의 얼굴도 목처럼 빨갛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이름과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갓감은 숱이 적은 머리카락이 이마에서 서 있었고 뾰족하고 가는 코가 반들거렸다. 턱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작은 턱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턱은 오글오글한 목의 한 부분처럼 보였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사내가 수탉처럼 꼬르륵 소리를 내며 말했다. 메이콤 크기의 읍은 하나같이 이웰 집안 사람 같은 가족을 갖고 있었다. 아무리 경제가 출렁거려도 그들의 위치는 조금도 달라지는 법이 없었다. 이웰 집안 사람 같은 사람들은 경제가 호황일 때나 경제 불황의 깊은 늪속에 빠져 있을 때나 군의 손님처럼 살아갔다. 어떤 훈육관도 그 많은 자녀들을 학교에 붙들어 놓을 수 없었고 어떤 공중위생 담당관도 선천적인 질병이나 온갖 기생충 그리고 불결한 환경에서 생기는 병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낼 재간이 없었다. 메이콤 군의 이웰 집안 사람들은 읍쓰레기 하치장 뒤쪽 한때는 흑인 오두막이었던 집에서 살았다. 오두막집의 판자벽은 여기저기 고리진 함석으로 땜질을 했고 지붕은 깡통을 판판하게 펴서 이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습만으로 본래 설계를 가까스로 알아볼 수 있었다. 모든 방이 일자로 연결된 4개의 작은 방을 갖춘 이 네모난 오두막집은 불규칙한 석회암 넷덩어리 위에
불안하게 놓여 있었다. 창문이래야 벽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여름철에는 메이콤 쓰레기장에서 번식하는 해충들을 막기 위해 기름 묻은 무명천 조각으로 틀어막아 놓았다. 이웰 집안 사람들이 매일 쓰레기장을 철저히 뒤지는 바람에 해충들은 별로 먹을 것이 없었다. 그들이 밤에 노력해서 얻은 그 먹을 수 없는 열매들이 오두막 주위 땅을 마치 정신병에 걸린 아이의 놀이터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았다. 울타리처럼 보이는 것들은 나뭇가지와 빗자루와 연장자루들을 얽어놓은 것이었다. 연장자루 끝에는 하나같이 녹이 쓴 망치 대가리, 뻐드렁니 같은 갈퀴 대가리, 사압, 도끼, 그리고 곡괭이들이 철조망 조각과 함께 매달려 있었다. 이런 바리케이드를 친 울타리 안에는 지저분한 마당이 있었고 그 마당 안에는 블록 위에 올려놓은 모델, 티포드, 자동차 잔해, 버린 치과병원 의자, 낡은 아이스박스, 그 밖에 헌 구두, 낡은 식탁, 라디오, 그림 액자, 과일 항아리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과일 항아리 밑에는 말라빠진 오렌지빛 닭들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쪼아대고 있었다. 하지만 마당 한 구석의 모습은 메이콤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울타리 옆에 아름다운 붉은 제라늄이 담긴 이 빠진 에나멜 요강 6개가 나란히 한 줄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모디 애킨슨 아줌마가 아줌마네 꽃밭에 제라늄을 키우기로 마음먹는다면 키웠을 법하게 정성을 다해 가꾸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메이엘라 이웰의 것이라고 했다. 그 오두막에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6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9이라고 했다. 그 집 앞을 지나다 보면 지저분한 얼굴을 한 애들이 몇 명은 창가에 늘 있었다. 교회에서 구호품 바구니를 전해주는 크리스마스 때나 메이콤 시장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쓰레기는 직접 치워서 청소 아저씨를 도와주자고 부탁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 집 앞을 지나갈 일이 없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아빠는 시장의 권유에 따라 우리를 그곳에 데리고 가셨다. 쓰레기장을 지나 간선도로에서 갈라져 나온 더러운 길 하나가 이웰 집안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이어져 있었으며 그곳에서 한 500야드쯤 떨어진 곳에 조그만 흑인 거주 지역이 있었다. 간선도로로 돌아 나오거나 아니면 끝까지 그 작은 길을 따라가서 우회해야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인들의 앞마당에서 우회를 했다. 서리가 내린 12월 황혼 무렵 흑인 오두막집들은 굴뚝에서 옅은 파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집안에 피운 불로 호박색으로 타올라 제법 말쑥하고 아늑해 보였다. 그 주위에는 닭고기 황혼의 공기처럼 바삭바삭하게 튀긴 베이컨 같은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빠랑 나는 다람쥐를 요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아빠처럼 시골에서 오래 산 사람은 주머니쥐와 토끼 요리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웰네 집 뒤로 돌아가자 그 냄새가 사라졌다. 증인석에 서 있는 그 키 작은 사람이 근처 이웃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잿물 비누에 아주 뜨거운 물로 빡빡 문질렀다고는 하지만 피부 색깔이 희다는 것뿐이었다. 로버트 이웰 씨지요? 그래요, 검사님. 길머 검사의 등이 약간 뻣뻣해졌고 나는 그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지금 뭔가를 설명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나는 변호사의 아이들은 자기 부모들이 법정에서 열띤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부모에 맞서 논쟁하는 상대방을 부모의 개인적인 적대자로 생각하고 고통을 받는다는 거다.
그러나 첫 번째 휴정 시간에 논쟁을 벌이는 사람과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법정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여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였다. 하지만 오빠와 나는 달랐다. 우리는 아빠가 재판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을 보아도 아무런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 점과 관련해 어떤 극적 장면도 제공해 줄 수 없어 죄송스럽다. 내가 그런 얘기를 쓴다면 그건 사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겠지. 하지만 우리는 언제 법정 논쟁이 전문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날카롭게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싸움이 되는지 구별할 수 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빠가 아닌 다른 변호사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껏 한 번도 아빠가 귀머거리 증인에게 말할 때를 제외하고는 언성을 높이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빠가 아빠의 소임을 다하는 것처럼 길머 검사는 그가 맡은 소임을 다할 뿐이었다. 게다가 이회 씨는 길머 검사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무례하게 대할 까닭이 전혀 없었다. 당신은 메이엘라 이웰의 아버지입니까? 그렇구만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지금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그의 어미는 죽었지요. 테일러 판사님이 몸을 움직이셨다. 회전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돌려 인자한 표정으로 증인을 쳐다보셨다. 당신은 메이엘라 이웰의 아버지요? 판사님이 묻자 아래층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다. 네, 그렇구만요, 재판장님. 이웰 씨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테일러 판사님은 호의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가셨다. 법정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지요. 여기서 한 번도 당신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으니 말이요. 증인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판사님은 말을 이었다. 한데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한 어느 누구도 어떤 주제에 관해서도 풍기문란한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알아듣겠소? 이웰 씨는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알아들은 것 같지는 않았다. 테일러 판사님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 말씀하셨다. 길머 검사, 이제 됐지요? 재판장님, 고맙습니다. 이웰 씨, 지난 11월 2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줄 수 있겠소? 오빠는 빙그레 웃으며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올렸다. 당신 입으로 직접이라는 말은 길머 검사의 단골 메뉴였다. 길머 검사는 증인이 자기 입 말고 누구의 입으로 증언을 할 것으로 생각한단 말인가 하고 우리는 가끔 의아해했다. 그런데 말이지요. 11월 21일 날 밤 저는 불쏘시개 감을 싣고 숲에서 돌아오고 있었지요. 막 울타리에 이르렀는데 메이엘라가 집안에서 칼에 찔린 돼지처럼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이때 테일러 판사님이 증인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지만 그의 말에 악의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다시 졸린 듯한 상태로 빠지셨다. 이웰 씨, 그때가 몇 시였습니까? 해가 떨어지기 직전이었지요. 메이엘라가 빌어먹을 만큼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있었지요. 판사님이 노려보자 이회 씨는 하던 말을 잠시 멈췄다. 그래서요? 그녀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회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판사님을 쳐다보았다. 메이엘라가 지독하게 소란을 피우고 있길래 짐을 내려놓고 잽싸게 달려가다 그만 울타리에 자빠졌어요. 가까스로 빠져나와 창 쪽으로 달려갔더니만 눈앞에 보이는 게 이회 씨의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다. 그는 몸을 세우고 톰 로빈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껌둥이 녀석이 발정을 해서 우리 메이엘라를 덮치고 있는 걸 보았지요. 테일러 판사님의 법정은 너무나 조용해서 망치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 그는 5분 동안이나 계속 망치를 두드려댔다. 아빠가 일어나 판사석에 가서 판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셨고 메이쿰 군의 첫 번째 보안관 자격으로 헥테이트 아저씨는 중간 복도에 서서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우리 뒤쪽에 있는 흑인들에게서는 비록 입을 틀어막고 있기는 하지만 화가 난 듯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사이크스 목사님은 딜과 나를 가로질러 오빠의 팔꿈치를 잡아당겼다. 잼도령, 진 루이즈 아씨를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게 좋겠어. 잼도령, 내 말 알아듣겠어? 오빠가 고개를 돌렸다. 스카웃, 집에 가. 딜, 너랑 스카웃은 집에 가 있어. 오빠 먼저 그렇게 하시지? 아빠가 자주 쓰시는 명언을 기억하며 내가 대답했다. 오빠는 사납게 나를 째려보고 나서 사이크스 목사님께 말했다. 괜찮을 거예요, 목사님. 저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어. 오빠가 이해하는 만큼은 나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쉿. 저엔 이해 못해요, 목사님. 아직 9살도 안 되었거든요. 사이크스 목사님의 검은 두 눈에 근심의 빛이 감돌았다. 핀치 변호사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와 있는 걸 알고 계시니? 이 재판은 진 루이즈 아씨나 너희 사내 아이들에게도 적절치 않거든. 오빠는 고개를 내저었다. 아빤 이렇게 멀리는 보실 수 없으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나는 오빠가 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지금 오빠를 떠나도록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딜과 나는 얼마 동안 안전했다. 하지만 아빠는 위쪽을 쳐다만 보시면 지금 계신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보실 수 있었다. 테일러 판사님이 망치를 땅 하고 두드리자 이웰 씨는 만족한 듯이 자신의 답변을 음미하며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한마디로 그는 행복한 소풍객들을 긴장하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는 시무룩한 군중으로 만들어버렸다. 군중은 점점 작아지는 망치 소리에 최면에 걸리고 있는 듯했다. 마침내 법정 안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폭, 폭, 폭 하는 희미한 소리뿐이었다. 판사님이 연필로 의자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법정을 다시 장악한 테일러 판사님은 의자 안에 몸을 파묻으셨다. 갑자기 피곤한 듯이 보였다. 나이가 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언젠가 아빠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판사님과 사모님은 키스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아마 70살 가까이 된 것 같았다. 테일러 판사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방청객을 모두 내보내거나 적어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내보내자는 요청 말입니다. 당분간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찾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듣게 되는 법이지요. 그들의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고 들려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다짐해 두고 싶습니다. 조용히 보고 조용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정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법정 모독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웰 씨, 가능하다면 기독교인이 사용하는 영어 어법의 범위 안에서 증언을 계속해 주시오. 자, 길목 검사 계속하기 바랍니다. 이웰 씨는 마치 벙어리 같았다. 그 사람은 테일러 판사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음에 틀림없었다. 입속으로 조용히 그 말들을 발음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곧 이웰 씨의 얼굴에 나타났다. 만족한 듯한 표정이 얼굴에서 사라지고 그 대신 테일러 판사님은 절대 속지 않을 집요하고도 진지한 표정이 나타났다. 이웰 씨가 증언석에 있는 한 판사님은
마치 허튼 수작을 하려면 어디 해보라는 듯이 눈을 그에게서 떼지 않으셨다. 길머 검사와 아빠는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아빠가 다시 자리에 앉아 한 손을 뺨에 대고 계시는 바람에 우리는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길머 검사는 오히려 필사적으로 보였다. 테일러 판사님이 던진 질문이 그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이웰 씨, 피고가 당신의 딸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정말 그랬어요. 방청객들은 조용히 있었지만 피고는 뭐라고 말했다. 아빠가 그에게 뭐라고 속삭이자 톰 로빈스는 다시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창가에 있었다고 했죠. 맞아요, 검사님. 지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3피트 정도지요. 방 안을 완전히 볼 수 있었습니까? 그랬어요, 검사님. 방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게 말씀이지요. 싸움이 벌어진 듯 모든 게 엉망이었지요. 피고를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말씀이지요. 집을 돌아서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그 녀석은 앞문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하지만 그게 누군지는 똑똑히 보았어요. 메이엘라에게 정신이 팔려 그놈을 쫓아가지 못했지요.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보니 그 앤 바닥에 누워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잽싸게 데이트에게 달려갔지요. 그 녀석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지요. 저 건너 깜둥이 동네 사는 녀석인데 매일 우리 집 앞을 지나다녔지요. 판사 나리님, 지난 15년 동안 군청에 대고 저 깜둥이 동네를 쓸어버리라고 청원했지요. 옆에 살기 위험스러울 뿐더러 내 재산 가치를 떨어뜨린다고요. 이웰 씨, 고맙습니다. 길머 검사가 서둘러 신문을 끝냈다. 증인은 증인석에서 성급히 내려와 그에게 질문하려고 이미 일어나 계신 아빠한테 정면으로 달려들었다. 테일러 판사님이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증인,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한두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빠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이웰 씨는 다시 증인석 의자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아빠를 거만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상대편 변호사를 대할 때 메이콤 군의 증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다. 아빠가 신문을 시작하셨다. 이웰 씨, 그날 밤 모두들 꽤나 뛰어다녔습니다. 증인만 해도 집 쪽으로 달려갔고, 창 쪽으로 달려갔고, 집 안으로 달려갔고, 메이엘라한테로 달려갔고, 또 테이트 씨한테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달리는 동안 의사를 부르려고도 달려갔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메이엘라의 상태가 걱정되지도 않았습니까? 물론 걱정됐지요. 누가 그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녀가 입은 육체적인 상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녀의 상처로 보아 곧 의사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즉시 그녀를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증인은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평생 살면서 자기 식구 누구를 위해서도 의사를 부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랬더라면 5달러는 들었을 거라고 대답했다. 이젠 됐나요? 아닙니다. 아빠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하셨다. 이웰 씨, 보안관의 증언을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래요? 증인은 헥테이트 씨가 증언할 때 이 법정에 있었죠. 그가 증언하는 모든 내용을 들었죠. 이웰 씨는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생각하더니 안심해도 될 질문이라고 판단을 내린 듯했다. 네, 맞아요. 증인은 테이트 씨가 메이엘라의 상처에 대해 기술한 내용에 동의합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요? 아빠는 몸을 돌려 길머 검사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으셨다. 이웰 씨는 변호인 측에 협조하지 않기로 작정한 듯했다. 테이트 씨는 그녀의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얻어맞아서 언저리가 네, 맞아요. 테이트가 말한 내용 모두 인정해요. 그렇습니까? 단지 확인하고 싶어 그럽니다. 아빠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아빠는 법원 서기에게 가서 무엇라고 말씀하셨고
서기는 마치 주식 시세표를 읽기라도 하듯 테이트 아저씨의 증언 내용을 읽음으로써 몇 분 동안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어느 눈, 그녀의 왼쪽.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녀 쪽에서 보아 오른쪽이었어요, 핀치 변호사님. 지금 기억으로는 그녀는 그쪽 얼굴에 상처가 서기는 획 하고 페이지를 넘겼다. 나 있었습니다. 보안관님, 방금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겠습니까? 그녀의 오른쪽 눈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버트, 고맙네. 이웰 씨, 당신은 그 진술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 진술에 추가할 것이 있습니까? 보안관 진술에 동의합니까? 데이트 말에 동의하네유. 그녀의 눈에 멍이 들어있었고 심하게 얻어맞았지요. 그 키 작은 남자는 앞서 판사로부터 받은 굴욕을 잊어버리고 있는 듯했다. 증인은 아빠가 다루기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다시 얼굴이 빨개졌고 가슴이 부풀어 올랐고 다시 한번 붉은 수탉이 되었다. 아빠가 던지는 다음 질문을 듣자 그가 셔츠를 벗어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웰 씨, 글을 읽고 쓸 줄 압니까? 길머 검사가 저지하고 나섰다. 이해 있습니다. 증인이 독해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본건과 아무 관련이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테일러 판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려고 하셨지만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판장님, 그 질문과 또 다른 질문을 허락해 주신다면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어디 들어봅시다. 하지만 에티커스 변호사 꼭 그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이 일을 기각하겠소. 이웰 씨의 교육 수준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방청객과 마찬가지로 길머 검사도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반복하겠습니다. 증인은 글을 읽고 쓸 줄 압니까? 확실히 할 수 있지요. 증인의 이름을 써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그걸 모른다면 생활기금 수표에 어떻게 서명하겠습니까, 유? 이웰 씨는 방청객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과 킬킬거리는 소리는 어쩌면 증인이 괴짜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빠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 듯했다. 하지만 말하자면 불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개구리를 잡으러 간 것 같아 보였다. 절대로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대 신문을 할 때에는 증인에게 그 답을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이유식을 먹을 때부터 터득한 원칙이었다. 만약 그랬다가는 원하지 않는 답을 얻게 되며 그 답 때문에 사건을 모두 망쳐버릴 수도 있다. 아빠는 우도 안주머니를 뒤지셨다. 봉투 하나를 꺼낸 뒤 조끼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만년필을 꺼내셨다. 천천히 여유 있게 몸을 돌려 배심원들이 완전히 볼 수 있도록 하셨다. 만년필 뚜껑을 열어 그것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셨다. 만년필을 조금 흔들더니 봉투와 함께 증인에게 건네셨다. 증인 이름을 써보겠습니까? 배심원들이 볼 수 있도록 또렷하게 써주십시오. 아빠가 부탁했다. 이웰 씨는 봉투 뒤에다 이름을 쓴 뒤 마치 증인석에 활짝 핀 향긋한 치자꽃인 양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테일러 판사님을 만족스러운 듯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은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는 길머 검사도 보았다. 배심원들은 증인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아예 몸을 앞쪽으로 내민 채 두 손을 난간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뭐가 그렇게도 재밌는가요? 이웰 씨, 증인은 왼손잡이군요. 이웰 씨는 화가 난 표정으로 판사님에게 고개를 돌려 자신이 왼손잡이인 것과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으며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독교인이며 에티커스 핀치가 자기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티커스 핀치 같은 기만적인 변호사들이
늘 속임수로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말이다. 자신은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말했을 뿐이며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겠다고 짓거렸다. 정말로 그는 그렇게 했다. 그 뒤로는 아빠가 그에게 무엇을 물어봐도 똑같은 이야기였다.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았고 그러고 나서 깜둥이 녀석을 쫓아갔으며 그 다음에 보안관을 부르러 달려갔다고 말이다. 마침내 아빠는 그를 놓아주었다. 길머 검사가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이웰 씨, 왼손으로 글씨를 쓴 것에 대한 말입니다만 증인은 양손잡이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요. 두 손 다 잘 쓸 수는 있지만요. 한 손이나 다른 손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가 변호사석을 노려보며 덧붙였다. 제모빠는 말은 없지만 흥분하고 있는 듯했다. 가볍게 발코니 난간을 두드려대고 있었고 한 번은 우리가 이겼어 하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아빠는 이웰 씨가 메이엘라를 때렸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듯했다. 그것까지는 나도 때려잡을 수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 눈에 멍이 들었고 주로 얼굴 오른쪽 편을 얻어맞았다면 그건 왼손잡이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컸다. 셜록 홈즈와 잼 핀치도 그 점은 동의할 거다. 하지만 톰 로빈슨도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있다. 헥테이트 아저씨처럼 나도 나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았고 재빨리 마음속으로 무언극 한 장면을 연출해 보았으며 톰 로빈슨이 오른손으로 그녀를 붙잡고 왼손으로 때렸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그 아저씨를 내려다보았다.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널찍한 어깨와 황소처럼 살찐 목이 보였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나는 오빠가 떡을 줄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앵무새 죽이기 제18장. 하지만 누군가가 다시 큰 소리를 질렀다. 메이엘라 바이올렛 이웰. 젊은 아가씨 하나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손을 들어 진실을, 모든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서약하는 동안 그녀는 어딘지 모르게 연약해 보였다. 하지만 우리를 마주보고 증인석 자리에 앉아 제 모습을 되찾았다. 힘든 노동에 익숙한 몸집이 있는 젊은 여자였다. 메이콤 군에서는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목욕을 하는지 아니면 1년에 몇 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이웰 씨는 더운 물에 댄 듯했다. 마치 밤새 물에 불려서 보호막처럼 두꺼운 때를 벗겨낸 것처럼 그의 피부는 자연의 힘에 민감해 보였다. 메이엘라는 몸을 청결히 하려고 애쓴 듯했다. 나는 머릿속에 이울집 마당에 있는 빨간 제라늄 화단을 떠올렸다. 길머 검사는 메이엘라에게 지난해 11월 21일 날 일어난 일을 배심원들에게 직접 그녀의 입으로 말해보라고 요청했다. 메이엘라는 잠자코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무렵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머 검사가 인내심을 갖고 물어보기 시작했다. 현관에 있었어요. 어떤 현관 말입니까? 앞쪽 현관 하나밖에는 없구만요. 현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구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메이엘라는 판사님을 쳐다보더니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껴 울었다. 테일러 판사님은 얼마 동안 그냥 울게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됐소. 진실을 말하는 한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 모든 게 당신에게 낯설 거라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무엇이 두렵습니까?
메이엘라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뭐라고 말했다. 뭐라고요? 저 사람요. 아빠를 가리키며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핀치 변호사 말입니까? 그녀는 그렇다고 세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렇게 말했다. 아빠한테 그런 것처럼 나한테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구만요. 아빠를 왼손잡이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테일러 판사님은 수치 많은 흰머리를 긁적거렸다. 이런 문제에 부딪히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하셨던 게 분명했다. 몇 살이나 되었소? 19하고도 반이 지났구만요. 테일러 판사님은 목청을 가다듬고 달래는 듯한 어조로 말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핀치 변호사는 증인에게 겁줄 생각이 조금도 없소이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내가 못하게 할 거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것이고 말이요. 증인은 다 큰 여성이니 똑바로 앉아서 말하시오. 증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럴 수 있겠지요? 저 여자 정신이 말짱한 거야? 내가 오빠에게 나지막한 소리로 물어봤다. 오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증인석을 내려다보았다. 아직은 알 수 없어. 재판장이 자기를 가엾게 여기도록 만들 만큼은 말짱한 것 같아. 하지만 저 여자는 어쩌면 정말 모르겠는걸? 감정을 가라앉힌 메이엘라는 마지막으로 무서운 눈초리로 아빠를 바라보고 나서 길머 검사에게 말했다. 검사님, 제가 현관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자가 왔고 마당에는 쪼개서 땔감으로 쓰라고 아빠가 가져온 헌 옷장이 놓여 있었고 아빠가 숲에 가 있는 동안 나더러 그걸 쪼개 놓으라고 했지만 난 그때 통 기운이 없어서. 그런데 그자가 지나가길래 그자라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메이엘라는 톰 로빈슨을 가리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기는 몸짓은 제대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 있는 저자 말이에요. 로빈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깜둥아, 이리 와서 나 대신 이 옷장을 쪼개주면 5센트를 주겠어 했지요. 그자라면 간단하게 그걸 해치울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자가 마당에 들어왔고 나는 돈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갔는데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그자가 나를 덮치고 있었어요. 뒤에서 달려들어 그랬지요. 내 목을 붙잡고는 온갖 욕과 추잡한 말을 해대면서 저는 그자에 맞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자는 내 목을 꼭 움켜잡고는 계속해서 때리는 바람에 길머 검사는 메이엘라가 정신을 가다듬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손수건을 비틀어 땀에 젖은 밧줄처럼 꼬았다. 얼굴을 닦으려고 손수건을 펴자 뜨거운 손바닥 때문에 온통 주름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길머 검사가 또 다른 신문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검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렇게 말하는 거였다. 그자가 나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는 목을 조르고 덮쳤지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까? 증인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나요? 그랬던 것 같구만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러대고 발길로 차고 악을 썼지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아빠가 방에 들어와 내 위에 서서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 난 깜빡 정신을 잃었고 그 다음에 보니 테이트 씨가 나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 물 양동이 있는 데로 데리고 갔지요. 메이엘라는 이 진술로 자신감을 얻은 것이 분명했지만 그녀 아버지의 뻔뻔스런 자신감과는 달랐다. 그녀의 진술에는 뭐라고 할까? 꼬리를 흔들며 한 곳을 바라보는 고양이처럼 은밀한 구석이 있었다. 증인은 있는 힘을 다해 그 사람을 물리쳤다는 겁니까? 필사적으로 대항했다는 거죠? 확실히 그랬어요. 메이엘라는 자기 아버지 흉내를 냈다. 그 사람이 피고를 범한 것이 확실합니까? 메이엘라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나는 그녀가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자는 노리고 있던 것을 했지요 하고 대답했다.
길머 검사가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것을 보니 날씨가 무덥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밝은 표정으로 그가 말했다. 당분간 이것으로 신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으십시오. 저 잘난 핀치 변호사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을 겁니다. 주 정부는 변호인 측에 대해 증인이 편견을 갖도록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말이죠. 테일러 판사님이 나지막하지만 무뚝뚝하게 말씀하셨다. 아빠는 빙그레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지만 증인석으로 걸어가지 않고 그 대신 옷옷을 열고 조끼에 엄지손가락을 끼고는 천천히 법정을 가로질러 창가 쪽으로 걸어가셨다. 창문 밖을 내다보셨지만 특별히 무엇을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아빠는 돌아서 증인석으로 다시 걸어오셨다.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아빠는 지금 뭔가 결정을 내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메이엘라 양, 증인을 무섭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아직은 말이죠. 신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증인은 몇 살입니까?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19살이라고 했잖아요. 저기 계신 재판장님께 말했구먼요. 메이엘라는 화가 난 듯 판사석을 향해 고개를 내저었다. 아가씨, 그랬지요. 정말 그랬어요. 메이엘라 양, 인내심을 갖고 나를 대해주기 바랍니다. 나이가 드니까 전처럼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증인이 전에 이미 대답한 것을 다시 물어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증인은 대답을 해주겠지요? 좋습니다. 아빠는 메이엘라에게서 전적인 협조를 얻어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지만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그런 기미를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화가 난 표정으로 아빠를 노려보고 있었다. 저를 계속 놀려대는 한 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겠구만요. 아가씨? 변호사님이 계속 절 놀려대는 한 말이에요. 핀치 변호사는 증인을 놀리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메이엘라는 눈을 내리깔고 아빠를 쳐다보면서 판사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다. 변호사님이 나를 메이엘라 아가씨라고 계속 부르는 한 말이에요. 변호사님의 건방진 농담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구만요. 농담 듣자고 불려온 건 아니니까요. 아빠는 창가로 다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 테일러 판사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셨다. 테일러 판사님은 연민을 자아낼 그런 분이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해명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참 안 됐다고 느꼈다. 판사님이 메이엘라에게 말씀하셨다. 핀치 변호사는 늘 그래요. 우린 이 법정에서 수년 동안 같이 일해왔지요. 핀치 변호사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친절한 분이지요. 그는 지금 증인을 조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중하게 대해주고 있는 겁니다. 태도가 늘 그래요. 판사님은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셨다. 에티커스 변호사, 계속해 나갑시다. 서기는 증인의 주장과는 달리 농담을 받지 않았다고 기록하시오. 지금까지 어느 누구든 그녀를 아가씨나 메이엘라 양이라고 부른 적이 있는지 의심이 갔다. 일상적인 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런 예의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았다. 도대체 그녀의 삶은 어떤 것일까? 나는 곧 그 답을 알게 되었다. 증인은 19살이라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가 몇이나 되지요? 아빠는 창가에서 다시 증인석으로 걸어오셨다. 7이구만요. 그들은 하나같이 학교가 시작하는 첫날 만나는 애들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증인이 맞이입니까? 가장 나이가 많냐고요? 그렇구만요.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모르겠구만요. 하여튼 오래되었어요. 학교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저기 있는 아빠처럼 글을 쓸 줄 아는구만요. 메이엘라는 내가 읽은 적 있는 책에 나오는 징글씨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는 얼마 동안이나 다녔습니까? 2년인가? 3년인가? 잘 모르겠구만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나는 아빠가 하시는 질문의 패턴을 깨닫기 시작했다. 길머 검사가 사건과 관계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한 질문을 가지고 이웰 집안 사람들의 가정생활의 모습을 배심원들 앞에 그려내고 계셨던 거다. 배심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웰 집안 사람들이 받는 생활기금 수표는 식구를 먹여 살리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어찌되었든 애들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린다. 그는 어떤 때에는 늪지대에 들어가 며칠씩을 보내고는 집에 돌아와서 알아들어 눕는다. 신발이 필요할 만큼 날씨가 춥지는 않지만 날씨가 추울 땐 헌 타이어 조각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 있다. 가족들은 쓰레기장 한쪽 끝에 흐르는 샘물에서 양동이로 물을 떠온다. 그들은 주위 지역의 쓰레기를 말끔히 치운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 몸을 씻고 싶으면 사용할 물을 각자가 스스로 떠와야 한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1년 내내 감기를 앓고 있고 만성피부 12지장증에 시달리고 있다. 어쩌다 한 여성이 찾아와 메이엘라에게 왜 학교에 다니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대답을 기록한다. 집안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2사람씩이나 있는데 다른 아이들까지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느냐는 대답 말이다. 아버지는 집에서 그 애들이 필요하다. 메이엘라 양, 증인처럼 19살이나 된 아가씨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친구가 누구입니까? 친구요? 증인은 황당하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습니다. 증인 나이 또래거나 증인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아니면 적은 누군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건 여자건 그저 보통 친구 말이에요. 투덜대는 정도의 중립 수준으로 가라앉았던 메이엘라의 적개심의 불길이 다시 타올랐다. 변호사님, 저를 또다시 놀려대는 건가요? 아빠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묵살해버리셨다. 메이엘라 양, 증인은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래요? 증인에게 잘해주시냐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지내기가 편합니까? 견딜만 하지요. 그럴 때를 빼고는. 어떨 때를 빼고 말입니까? 메이엘라는 그녀의 아버지를 힐끔 쳐다보았고 그녀의 아버지는 난간에 의자를 기대고 앉아 있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그녀가 답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 때도 아니구만요. 견딜만 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이웰 씨는 다시 등을 뒤로 기댔다. 술에 취했을 때를 빼고는 그렇다는 말이죠? 아빠가 너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메이엘라는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증인을 괴롭힌 적이 있나요? 그게 무슨 말이래요? 그가 화가 났을 때 말입니다. 증인을 때린 적이 있습니까? 메이엘라는 주위를 돌아보다가 법원 서기를 내려다보고는 다시 판사님을 올려다보았다. 질문에 답변하시오, 메이엘라 양. 지금껏 살면서 아빠는 제 머리카락 하나 만진 적이 없구만요. 그런 일이 절대 없구만요.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빠의 안경이 약간 미끄러져 내렸고 아빠는 다시 그것을 코 위에 밀어 올리셨다. 메이엘라 양, 그 이야기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사건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 말로는 톰 로빈슨에게 뭔가를 쪼개달라고 부탁을 했고 참 그게 뭐라고 했죠? 서랍장이었어요. 한쪽에 서랍이 가득 달린 낡은 옷장 말이에요. 평소에 톰 로빈슨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래요? 그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냐는 말입니다.
메이엘라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전 그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지요. 날마다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니까요. 그에게 울타리 안쪽으로 넘어오라고 부탁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나요? 메이엘라는 이 질문을 받자 약간 몸을 움찔했다. 아빠는 전처럼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셨다. 질문 하나를 던지고는 창밖을 쳐다보면서 답변을 기다리시는 거다. 아빠는 그녀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그랬다는 걸 알고 계신 듯 했다. 아빠는 몸을 돌린 뒤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때가 네, 맞구만요. 전에는 그에게 울타리를 넘어오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녀는 대답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없지요. 확실히 없구만요. 그냥 없었다고만 대답해도 됩니다. 전에 그 사람에게 허드렛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이죠. 부탁했을지도 몰라요. 집 주위에 깜둥이들이 몇 명 있구만요. 메이엘라가 한 발 물러섰다. 또 다른 경우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좋습니다. 이제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증인 말로는 방 안에서 증인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로빈슨이 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증인 말로는 그 사람이 증인의 목을 붙잡고 온갖 욕설과 추잡한 말을 해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구만요. 갑자기 아빠의 기억이 또렷해졌다. 증인은 그가 붙잡고 목을 조르고 덮쳤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증인의 얼굴을 때린 것을 기억합니까? 증인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 사람이 증인의 목을 졸랐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증인은 대항을 하고 있었고, 기억나죠? 증인은 발길로 차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증인의 얼굴을 때린 것을 기억합니까? 메이엘라는 말이 없이 잠자코 앉아 있었다. 무엇인가 생각을 분명하게 가다듬고 있는 것 같았다. 헥테이트 아저씨와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자기 앞에 누군가가 있다고 상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그녀는 길머 검사를 힐끔 쳐다보았다. 메이엘라 양, 답변하기 쉬운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아빠의 목소리에서는 편안함이 사라졌다. 딱딱하고 감정이 없는 직업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증인의 얼굴을 구타한 것을 기억합니까? 아니에요. 그가 절 때렸다 해도 기억하지 못해요. 생각이 나지 않는데도요?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요. 테일러 판사님은 메이엘라를 근엄한 시선으로 쳐다보셨다. 젊은 아가씨, 울지 말아요. 판사님이 말을 꺼내셨지만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판장님, 그녀가 울고 싶다면 그냥 울게 내버려 두시지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메이엘라는 화가 나서 코를 훌쩍거리며 아빠를 쳐다보았다. 변호사님이 무슨 질문을 하든 대답할 거예요. 저를 여기에 세워놓고 놀려대고 하겠지요? 답변할 거예요. 어떤 질문이라도 말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몇 질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메이엘라 양, 지루한 질문이 아니었으면 합니다만 증인은 피고가 증인을 때리고 목을 붙잡고 조르고 덮쳤다고 했습니다. 범인을 잘못 본 것은 아닌지 확인해 주었으면 합니다. 증인을 강간한 범인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바로 저기 있는 저자구만요. 아빠는 피고를 향해 몸을 돌리셨다. 톰, 일어나시오. 메이엘라 양이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서주시오. 메이엘라 양, 저 사람이 맞습니까? 톰 로빈슨의 건장한 두 어깨가 얇은 셔츠 속에서 경련을 일으켰다.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팔을 의자 뒤에 대고 서 있었다. 이상하게 그는 균형을 잃은 듯 했지만 서 있는 자세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었다. 왼팔이 오른팔보다 좋기 12인치 정도는 짧았고 옆구리에 죽은 듯 매달려 있었다.
그 끝에는 작게 오므라든 손이 붙어 있었고 발코니 이쪽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아도 그 손은 그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스카웃, 제모빠가 숨을 몰아쉬었다. 스카웃, 저기 좀 봐. 목사님, 그 아저씨는 불구자란 말이에요. 사이크스 목사님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오빠에게 나지막하게 말씀하셨다. 조명기에 팔이 끼었단다. 어렸을 때 돌퍼스 레이먼드 신의 조명기에서 저렇게 되었지. 피를 하도 많이 흘려서 뼈에서는 근육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저 사람이 증인을 강간한 사람입니까? 거의 확실한 것 같구만요. 아빠의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라는 한 단어였다. 메이엘라는 화를 내고 있었다. 저자가 어떻게 그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자가 그런 건 분명하구만요. 그 모든 일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는 바람에. 자, 이 문제를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아빠가 말을 시작하셨지만 길머 검사가 이 일을 제기하여 말을 가로막았다.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증인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테일러 판사님은 호탕하게 웃으셨다. 호레이스 안 깨나? 핀치 변호사는 전혀 그러지 않았네. 오히려 증인이 변호사를 위협했으면 위협했지. 법정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테일러 판사님 한 사람뿐이었다. 심지어는 젖먹이들도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엄마들이 젖먹이들을 젖가슴 속에 파묻어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 그럼 메이엘라 양. 증인은 피고가 증인의 목을 조르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금살금 뒤로 따라와 한 번에 넘어뜨렸다고는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뒤돌아보니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고. 아빠는 테이블 뒤에 서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탁탁 치면서 하는 말씀을 강조하셨다. 증인은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을 재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변호사님은 저더러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는 건가요? 아가씨,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 주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일을 말했잖아요. 증인은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증인의 목을 졸랐습니까?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증인의 목을 풀고는 증인을 구타했습니까? 그렇다고 이미 말했구만요. 그가 오른손 주먹으로 증인의 왼쪽 눈을 멍들게 했습니까? 전 몸을 피했고 그게 그만 스치고 지나갔지요. 재빨리 몸을 피하는 바람에 비스듬히 맞았어요. 메이엘라는 마침내 빠져나갈 구멍을 찾은 듯했다. 이 점에 대해선 갑자기 기억이 뚜렷해지는군요. 조금 전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자가 날 쳤다고 말했잖아요. 좋습니다. 저 사람이 증인의 목을 졸랐고 구타를 했고 그러고 나서 강간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거의 확실히 그렇구만요. 증인은 힘이 센 여자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그저 서 있었습니까? 소리 지르고 발길질하고 맞싸웠다고 했잖아요. 아빠는 손을 뻗쳐 안경을 벗고 오른쪽 눈으로 증인을 쳐다보고는 그녀에게 질문을 퍼부어 대셨다. 에티커스 변호사,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십시오. 증인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요. 좋습니다. 증인은 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고 했구만요. 그러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전 그자가 절 넘어뜨렸지요. 그래요. 그자가 절 넘어뜨리고서는 제 위에 올라탔어요. 증인은 내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까? 확실히 그랬구만요.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이 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지요? 쓰레기장에 있었나요?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지요? 이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왜 아이들은 증인의 비명 소리를 듣고도 달려오지 않았을까요?
쓰레기장은 숲보다 가깝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그녀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 증인이 아버지가 창가에 있는 것을 보고서야 비명을 질렀습니까? 그때까지는 비명을 지를 생각을 하지 않은 건가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톰 로빈슨에게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니라 증인의 아버지를 보고 처음으로 비명을 지른 거죠? 그렇죠. 이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누가 증인을 구타했습니까? 톰 로빈슨입니까? 증인의 아버지입니까? 역시 이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증인의 아버지가 창문을 통해 무엇을 보았습니까? 강간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방어하려는 몸짓이었습니까? 증인은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겁니까? 아가씨, 밥 이웰이 증인을 구타하지 않았습니까? 메이엘라에게서 고개를 돌렸을 때 아빠는 위에 통증을 느끼는 듯 보였다. 하지만 메이엘라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빠는 지친 듯 자리에 앉아서 손수건으로 안경을 닦으셨다. 갑자기 메이엘라의 입이 열렸다. 할 말이 있어요. 아빠는 고개를 드셨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려는 겁니까? 하지만 그녀는 아빠의 권유에서 동정심을 듣지 못했다.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한 뒤엔 더 이상 말하지 않을래요. 저 깜둥이 녀석이 저를 겁탈했구만요. 그런데도 당신네들 신사 양반들이 그 일에 대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모두 악취 풍기는 비겁한 겁쟁이들이에요. 점잖게 뽐내는 태도도 말짱 헛것이구만요. 아가씨니 메이엘라 양이니 하는 것도 말짱 헛것이라고요. 핀치 변호사님. 그러고 나서 그녀는 정말로 울음을 터뜨렸다. 두 어깨가 분노의 흐느낌으로 들썩거렸다. 그녀는 정말 약속대로 했다. 입을 꼭 다물고는 심지어 길머 검사까지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그토록 가난하고 무식하지만 않았어도 테일러 판사님은 그녀를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독한 죄로 감옥에 집어넣었을 거다. 아빠는 내가 잘 알 수 없는 어떤 식으로 그녀에게 치명타를 가했지만 별로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았다. 아빠는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다. 메이엘라가 증인석을 떠나 아빠의 테이블 옆을 걸어가면서 보여준 것 같은 증오심으로 누군가를 노려보는 사람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길머 검사가 테일러 판사님에게 신문이 끝났다고 말하자 판사님은 10분간 휴정을 선포합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빠와 길머 검사는 판사석 앞에서 만나 무얼하고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증인석 뒤쪽에 있는 문을 통해 법정에서 나가셨다. 그건 곧 방청객 모두가 다리를 펴고 잠시 쉴 수 있다는 신호였다. 지금까지 나는 긴 벤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몸이 조금 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품을 했고, 딜도 마찬가지로 했다. 사이크스 목사님은 모자로 얼굴을 닦으셨다. 온도가 60도는 충분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취재 기자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던 브렉스턴 언더우드 아저씨가 스펀지 같은 두뇌로 증언을 모두 빨아들인 뒤 환한 눈빛으로 두 눈을 들어 흑인들이 앉아있는 발코니 쪽을 쳐다보다가 내 눈과 마주쳤다. 콧소리를 내시더니 얼굴을 돌리셨다. 오빠, 언더우드 아저씨가 우리를 보셨어? 괜찮아. 아빠한테 이르지 않으시고 그 대신 메이콤 트리뷴즈 사회난에 기사로 쓰실 거야. 오빠는 딜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아마 딜에게 재판에서 좋았던 점을 설명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떤 점에 대해서도 아빠와 길머 검사는 장황하게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 길머 검사는 마지못해 기소를 하는 듯 했다. 이해 제기도 몇 번 하지 않고 증인들을 마음대로 다루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아빠는 언젠가 테일러 판사님 법정에서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해석하는 변호사일지라도 판사석으로부터 엄격한 지시를 받기 일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테일러 판사님은 겉으로는 게을러 보이고 잠을 자며 재판을 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가 내린 판결이 무효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나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아빠는 한마디로 그분은 훌륭한 판사라고 말씀하셨다. 곧이어 테일러 판사님이 돌아와 회전 의자에 앉으셨다. 조끼 주머니에서 시가 하나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살펴보셨다. 나는 뒤를 툭 쳤다. 합격 판정을 받자 판사님은 시가를 사납게 씹기 시작했다. 때로는 판사님을 보려고 여기에 올 때도 있어. 오후 내내 저걸 씹으실 거야. 잘 지켜보라고. 위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테일러 판사님은 자른 끄트머리를 교묘하게 입술에 갖다 놓고 푸 하고 소리를 내면서 버렸다. 침 뱉는 그릇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바람에 튀는 소리가 들렸다. 스핏볼 선수 뺨치는 솜씨야. 일반적으로 휴정은 방청객들이 한꺼번에 법정을 빠져나가는 것을 뜻했지만 오늘은 아무도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젊은 축들에게 창피를 주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데 실패한 게으름뱅이 클럽 회원들도 줄곧 벽을 따라 그냥 서 있었다. 헥테이트 아저씨는 법원 관리들을 위해 군의 화장실을 잡아두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와 길머 검사가 다시 돌아오셨고 테일러 판사님은 손목시계를 쳐다보셨다. 벌써 4시가 되어가고 있군. 법원 건물의 시계가 적어도 2번은 울렸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판사님 말씀은 당혹스러웠다. 나는 그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진동조차 느끼지 못한 것이다. 오늘 오후에 어떻게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에티커스 변호사 어떻소?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증인은 몇 명이나 남았소? 한 사람입니다. 그럼 증인을 불러들이시오.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